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부가가치세 이론을 다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소득세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란 무엇인가? 자, 소득세라 하는 것은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가 소득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인이라는 건 이제 자연인이고, 또 법인이라 하는 것도 있죠. 법인.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소득세가 두 가지가 있는 셈인데요. 한번 소득세를 두 가지로 나눌 때는 그럼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죠. 소비세거든요. 소비세. 소비하고 소득 다르지 않습니까? 예. 소비는 소비하는 자에게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은 뭐냐면 벌어들인 거죠. 벌어들인 거. 벌어들였다는 것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 벌어들인 거예요. 네. 수입액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비용 지출한 거, 그걸 빼가지고. 그래서 개인이라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물건을 판매한 것이 매출액이죠. 그건 수입액이에요. 근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직원도 고용하느라고 인건비도 나갔고, 또 매장을 관리하느라고 유지비, 판매 관리비도 나갔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걸 이제 장부를 써가지고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사업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자, 그래서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이 여기서 정의한 대로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개인 소득세라고 안 부르고 이거를 그냥 소득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 소득세는 법인소득세라고 안 부르고 우리가 법인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인세 하면은 법인소득세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법인세구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금 이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국가가 조세제도를 운영하는데 법인세율을 지금보다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고, 반대로 법인세율을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법인을 생각하고 하는 거죠. 법인을 생각하고. 또 소득세에서도 소득세의 세율을 낮추자. 우리가 이제 소득세 가장 낮은 세율이 6%군요. 6%. 6%도 높으니까 더 낮추자. 그런가 하면은 개인 소득세 또 높여야 된다. 해서 지금 그 높은 쪽으로 세율을 많이 높였어요. 1억 원 초과 뭐 이렇게 높은 소득자들을 구분해 가지고. 자, 세율은 나중에 문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세 하면은 개인 소득세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세 하면은 법인 소득세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소득세에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그리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개인 소득세를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소득세를 앞으로는 그냥 소득세라고 부르시면 돼요. 소득세. 자,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은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소득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법령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걸 다른 말로 열거주의라고도 합니다. 열거주의. 그래서 법령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를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모든 것을 과세한다 그러면 모든 개인이 다 조세범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나도 사실은 이 소득이 있었는데 이거 신고를 안 해가지고 이거 밝혀지면 내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거 아닌가. 다 범죄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소득이 워낙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열거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열거주의.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자 소득하고 이 배당 소득은 우리가 이제 금융소득이거든요. 금융소득.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법령에서 아마 열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해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자와 배당 소득을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그러는데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이런 소득이 많죠. 금융에 관해서. 그래서 이 금융소득 쪽의 과세가 좀 너무 약하다. 뭐 이런 또 주장하는 또 세력이 있고, 반대로 금융소득을 많이 얻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금융소득에 대해서 과하게 과세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자고 배당소득은요, 이 새로운 상품들이 워낙 금융상품들이 다양하게 쏟아지니까 일일이 법에서 열거하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유사한 소득은 그 소득과 같은 걸로 보겠다. 이렇게 유형별 포괄주의를 금융소득은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이자와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하는데 이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것이 소득 원천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소득세법은요,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를 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는데, 그러면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8가지가 있어요. 이 주 1에 가시면은, 자, 주 1이 밑에 표를 좀 보시게 되겠는데요. 소득을 이렇게 법에서 8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밑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이 8가지 범위에 있다. 8가지 범위에 있다. 가장 애매한 게 기타소득이군요. 기타소득은 여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아닌 게 기타소득에 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타소득이 열거된 게 제일 많아요. 이제 열거된 표를 보면은 기타소득이 아주 복잡하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지금 파란 줄로 표시한 요 2가지 있잖아요. 요 2가지를 보시면 요 밑에 분류과세라고 했잖아요. 분류과세. 근데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윗줄에 있는 이 6가지는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종합과세.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 표를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소득의 종류는 총 8가지가 있는데 종합과세가 6가지, 분류과세가 2가지가 있다. 소득의 종류는 모두 8가지다. 종합과세 6가지, 분류과세 2가지.
그러면 종합과세부터 원칙을 볼까요?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합산해가지고 과세한다. 1년치를. 그래가지고 매년 우리가 이제 5월이 되면은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하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하고 뭐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걸 현수막을 안 걸은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5월달, 4월 말쯤 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하고 막 홍보하고 그랬어요. 또 혹시 개인들이 까먹고 있을까봐. 매년 5월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5월 말까지. 자, 5월달에 신고하는 세목은 뭐예요? 6가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 주신다. 그런데 밑에 분리과세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분리과세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리과세를 알아야 종합과세에서 뺄 수가 있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 특정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한다.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한다. 이 말은 뭐냐면 종합과세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원천징수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바로 아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종합과세 종류 6가지에다가 종합과세 안에서도 분리과세 되는 것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요거 사실을 지금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예 종합과세 하지 않는 2가지를 우리는 분류과세라고 그래요. 분류과세. 이 분류과세 2개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설명 나오네요. 이 퇴직이나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지난 과세기간 1년에 딱 발생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했다. 우리가 이 종합과세는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날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심히 활동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거든요. 그런데 이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받는 것은 어느 날 받지만, 수령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날 받지만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장기간,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하고 합쳐서 과세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성격상.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별도로 과세한다. 그러면 퇴직소득은 언제 할까요? 퇴직할 때. 퇴직할 때 세금 내고 끝. 5월 달에 그걸 다시 따지지 않아요. 양도소득법에 따라서 거래를 하고 신고해서 납부하면 그걸로 끝. 5월 달에 그 양도소득을 감안해가지고 다른 거하고 합산하지, 종합과세 때 합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류과세는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앞으로 이론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이 종합과세를 다룰 거예요. 이론에서 우리가 학습이 일어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것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종합과세, 이 6가지 이거 중심으로 해서 이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득세 실무를 할 때는요, 소득세 실무에서는 근로소득만 시험을 출제를 해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서 TAT 2급 시험에서 출제를 하고요. TAT 1급에 가면은 실기에서도 다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근로까지 TAT 1급의 소득세 문제는 어느 게 나올지 모르죠.
자, 그러나 이론은 다 나옵니다. 예, TAT 2급에서도 이론은 종합과세 6개 세목에 대해서 전부 이론 문제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득세의 특징의 두 번째, 종류별로 과세한다. 그래서 소득세의 종류 8가지를 여러분이 이제 알았습니다. 종합과세 세목 6가지. 종합과세 안에서 분리과세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분류과세가 있는데 퇴직과 양도인데 성격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얻어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소득하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득세의 특징으로는요. 개인 단위로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부부끼리도 안 합치고요. 부자끼리도 합치지 않습니다.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개인 단위.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가족과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손익 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면은 합산해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개인별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세는요.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원천징수가 주 2라는 곳에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실 수 있겠고, 우선 여기 원천징수란 여기서 이 정도 설명이면 돼요. 원천징수란 무엇이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납부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표 입력 연습하실 때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여러분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회사가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원천징수할 때 회사는 예수금으로 그 부채로 인식하고 그것을 나중에 국가나 시에다가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득세는 근로소득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세는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깜빡하고 원천징수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종합과세 때 어차피 신고할 거니까 원천징수 한 소득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합과세 할 때 만약에 원천징수 때 세금을 1,000원을 냈어요. 근데 종합과세 때 계산을 해보니까 납부세액이 10,000원이 나왔다면은 산출세액이 10,000원이 나왔다면 기납부세액 1,000원 빼고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원천징수는 1차적으로 세금을 징수한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정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을 보시면 인적 공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세율이 누진과세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인적 공제를 적용한다는 말은 인세라는 말도 됩니다. 인세이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물세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물세. 소비하는 재화 중심으로 과세하는 거고, 누가 소비했냐는 따지질 않아요. 뭐 재벌이 소비를 했는지 아니면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소비했는지 그거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에 전혀 반영사항이 아니죠. 소비한 자가 누구냐를 보지 않는데 소득세는 누가 소득했느냐 인적인 사항을 따진다 해서 인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세율이 누진과세예요. 내용을 보면은 소득세는 개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따라 개인별 부담 능력이 다르다. 소득세법은 이를 고려하여 소득에 대한 인적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서 누진세율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누진세율. 그래서 소득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높은 세율을.
그 누진세율표가 모두 이제 8단계로 돼 있다 해서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현재 누진세율표가 8단계로 돼 있어요.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왜 초과냐? 왜 초과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1억 원 이상 세율이 45%라고 만약에 정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오해를 하는 사람은 무슨 오해를 하느냐면은 야, 나는 연간 소득 금액이 2억 원인데 나는 연간 소득 금액이 2억 원인데 나 1억 원 이상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번에 소득세가 2억 원에 45%? 그러면 9천만 원이 소득세네? 이렇게 계산하면 틀린다 이거예요. 여기 1억 원 이상이 45%라는 얘기는 1억 원 미만은 세율이 또 달라요. 그 밑에 7가지 세율이 있어요. 그렇게 다 계산하고 1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45%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 8단계로 되어 있는 초과 누진세율이다. 자기 소득금액에다가 그 세율을 단번에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6번째 소득세는요. 신고 납세주의입니다. 부가가치세하고 똑같죠.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지를 과세관청이 몰라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는 신고 납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신고 납세주의다. 이렇게 6가지 소득세 특징 여러분 잘 이해하셨고요. 우선은 이 소득세의 종류를 암기하는 거 요거 꼭 암기를 해줘야 되겠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원천징수의 유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것은 소득을 지급할 때 일단 원천징수하고 확정신고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는 방법으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을 이렇게 공제당했어요. 그리고 2월 그 다음에 2월 달이 되면 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가지고 1년치 총 급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적사항, 그 다음에 의료비 공제, 보험료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연말정산 자료를 종합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은 2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 세금이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원천징수했던 세금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을 시켜주고 덜 납부했으면 2월달 급여에서 세금을 더 많이 공제를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소득을 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일단 원천징수했다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언제 하냐면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으로 해요. 그래서 2월달 연말정산 때 계산을 다시 해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해가지고 납부세액을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급여 근로자의 원천징수는 바로 예납적 원천징수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 예납적 원천징수예요. 근로소득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2번째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돼 버려요. 원천징수하면 끝. 연말정산이라는 것도 없고 5월달에 종합과세에서 반영을 안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완납적 원천징수. 대표적으로 기타 소득에 있는 복권 당첨금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기타 소득에는 별의별 소득들이 다 있거든요. 뭐 슬롯머신, 또 경마장에서 막권을 구입해 가지고 바로 벌어들이는 이런 소득들, 그런 게 다 기타 소득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기타 소득에. 근데 하토 쳐서 벌어들인 소득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끼리 고스톱 쳐서 벌어들인 거 이거 소득세 신고해야 되나? 예, 이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예, 하토 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근데 경마장 간 거는 신고해야 됩니다. 경마장에서 벌어들인 소득. 또 슬롯머신 이건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복권 당첨 이런 것들이 기타 소득에 열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권 당첨을 하면은 우리가 돈을 받을 때 은행에 가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첨금을 다 주지 않고 세금 딱 공제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원천징수예요. 근데 복권 당첨금은 그걸로 끝이에요. 예. 5월 달에 내가 그동안 근로소득이 있었던 거하고 복권 당첨금을 합산해 가지고 다시 납부할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완납적 원천징수 이렇게 불러요. 네.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이제 의미를 아셨죠? 네.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주자라는 분과 비거주자가 있는데요. 거주자는 국내와 국외 소득에 대해서 모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와 국외. 거주자 하면은 다시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 내국인이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이 국내,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내국인이 외국 가서 뭐를 벌어들였어요. 외국에 주식을 사가지고 벌어들였던, 네, 외국에서 뭐 예금을 해가지고 벌어들였던, 외국은행에 예금하면 외국은행에서 이자 붙어주겠죠. 그거 국내에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줘야 되고, 비거주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어요. 외국인은 국내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안 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우리가 납세 의무자를 외국인, 내국인 이렇게 안 하고 거주자, 비거주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거주자의 개념은 뭐냐?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 또는 183일이면은 183일 곱하기 2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83 곱하기 2 하면은 366일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365 홀수니까 그거의 절반을 하면은 1년이 365일인데 나누기 2 하면은 182.5가 나와요. 182.5일이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거 반올림 해가지고 1년의 절반은 183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년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주자로 봅니다. 네, 거주자. 그러면 거소라는 건 뭐냐? 주소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주소하고. 그래서 주 1에 보면은 거소에 대해서 밑에 설명이 나오죠. 여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도 거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국 사람이 국내에 어떤 사업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취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마련한 기숙사에서 6개월간 지냈다. 그럼 그 기숙사, 회사 내에 기숙사가 있다. 그 회사가
거소가 되는 거예요. 네, 거소. 그래서 우리가 거소는 주소지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거소라고 그래요. 거주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주소의 판정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걸 한번 쭉 읽어보고 가시면 돼요. 뭐 그렇게 시험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건 아닌데 한번 판정 기준 볼까요? 주소란 무엇이냐?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우리나라는 이 주민등록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주민등록표에 주소하고 딱 나오죠. 네, 그게 바로 주소인 거예요, 그냥. 자,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여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또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이 되는 자. 세 번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는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시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승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내에 183일 안 있을 수 있어요. 근무지가 주로 외국이다 보면. 그러나 자기가 근무 없을 때 와서 국내에서 쉬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등에 파견되어 있는 임원이나 직원 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전부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다. 예. 국내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이 해외 법인에 해외 출장소 같은 데 가가지고 근무하는 경우 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법에서 아까 법인은 법인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법인하고 비슷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법인이 아닌 단체 이렇게 부릅니다. 법인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단체는 법인세 적용을 안 받아요. 법인만 법인세 적용을 받거든요. 근데 법인이 아닌 단체는 개인은 아닌데 단체인데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네, 보통 어떤 단체냐면은 동창회, 부녀회, 노인회, 향후회 이런 단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끔 호남 향후회 또는 영남 향후회, 충청 향후회 이런 데서 어떤 회원들이 그 향후회 단체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단체가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도 짓고 또 그 건물에다가 상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소득 활동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가 그러한 소득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법인이 아닌 단체가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법인 하면은 주식회사 뭐뭐뭐 하면 그건 법인인데 지금 말씀드린 무슨 동창회, 무슨 마을 부녀회, 또 무슨 마을 노인회, 무슨 지역의 향후회 이런 데도 보면은 소득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협동조합 같은 거는 단체에 들어가나요? 협동조합은 조합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예. 이 농협이라는 데는 이런 데는 법인입니다. 농업협동조합 이런 데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법인이면은 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다 법인으로 보거든요. 그 법인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명칭을 써 있지만 등기된 내용을 봤을 때 사단법인이라든지 또는 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법인으로 돼 있으면 법인세법 적용받는 거.
예를 들어 농협협동조합 같은 데는 법인입니다. 예. 그래서 법인세법을 적용받지 않은 단체는 다 소득세법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법인세법에 해당되지 않은 단체.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하면은 그 단체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회원들. 향후회 하면 그 향후회 회원 뭐 100명이면 그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벌어들인 소득을 그 회원들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그 이익을 배분했는지가 장부상으로 확인이 되면 개인별로 과세를 해요. 개인 소득으로 보고. 예. 회원 아무개 씨에게 얼마, 아무개 씨에게 얼마 이 벌어들인 소득을 분배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장부에 나타나 있으면 그냥 개인에게 과세합니다. 회원별로. 그런데 그 단체가 구성원 간의 이익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기록을 안 했으면 분배 방법도 없고 그럴 때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향후회를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일거주자로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단체에 과세를 할 수 있다. 호남 향후회가 한 일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단체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다. 예, 법인이 아닌 단체. 그 다음에 이 소득세의 과세 기간과 납세지는 어디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1기와 2기가 있었는데 소득세는 구분 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이 과세 기간입니다. 근데 소득세는 개인이니까 개인이 사망을 한 경우는 과세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사망일까지만 과세 기간으로 봐야 되겠죠.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뭐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로 말하면은 폐업한 경우하고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폐업한 날까지가 과세 기간이에요. 그런데 또 개인은 말이죠. 해외로 이민을 갈 수도 있어요. 거주자가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출국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그러면 납세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보죠. 사업장. 네.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세는 사업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항상 개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는 사업장으로 중심으로 내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사업장은 경기도 이천이고 주소가 가령 성남시로 돼 있다 그러면 저는 소득세를 성남시에 내는 거예요. 네. 사업은 여기서 하지만 소득세는 성남시 관할 세무서에 낸다. 그게 바로 소득세의 납세지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납세지는 납세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률 관계의 이행 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말한다. 납세지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신청, 청구 그리고 납부 등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과세관청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소득세법은 그럼 납세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과세관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신청, 청구, 납부 이런 장소가 납세지가 되는데 거주자의 납세제는 주소지다.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는 거소지. 거소지는 주소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거소가 없고 주소지가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 그래서 소득세법의 납세지는 사업장이 아니고 주소지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107페이지까지가
소득세의 개념입니다. 소득세의 개념.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뭐냐면은 소득세 중에서 그 종합과세 소득인 6가지 있잖아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를 어떤 것이 열거된 건가? 이 열거된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자소득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소득의 범위라는 게 뭐냐? 이자소득은 이거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본다 이거예요. 예. 자, 이자소득의 범위 9가지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또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 다 들어가 있죠. 또 외국법인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또 세 번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에 의한 이익. 네 번째,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직장 공제회의 초과 반환금. 일곱 번째, 비영업대금의 이익. 여덟 번째,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이렇게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했어요. 또 위의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 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 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이다라고 해서 위에 있는 몇 가지 이자 소득들이 결합된 거라든가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유사한 그런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번, 9번이 우리가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해 가지고 이것과 유사한 소득은 다 이자 소득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시키고 가야 될 소득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하고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요게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그 소득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면 여러분이 빨리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직장 공제회라고 하는 것은요, 직장에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 내에 아까 협동조합 질문하셨는데 직장 내에 협동조합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예. 공제회 이게 협동조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업원들끼리 조합을 형성합니다. 네? 네, 군인공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군인들이 공제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익 사업을 내부적으로 해서 그 자금을 이제 그 군인들이 급여를 받으면 거기다 이제 불입을 하잖아요. 공제에다 투자를 해요. 불입이 아니라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퇴직할 때 이익을 붙여서 딱 받는 거예요. 그런 그 군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반 대기업도 가면 합니다. 저도 어떤 직장에 1980년도에 취업을 해가지고 제가 91년도에 퇴사를 했는데요. 그 공제회가 있었어요. 예. 그 그룹 내에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그래서 각각 지역에 매점이 있어요. 매점.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은 그 매점을 이용해서 소모품을 삽니다. 자기네 회사에서 생산한 것도 있지만 자기네 회사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도 매점에서 팔아요.
싸게 팝니다. 그러나 또 마진이 거기서 굉장한 이익을 내요. 그것을 다 적립했다가 퇴사할 때, 자, 내가 불입한 거, 직장 공제의 반환금이라는 게 뭐냐면 내 급여에서 공제했던 것을 나중에 퇴사할 때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자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직장 공제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잘 로비를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이 어디인가 또 나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혜택을 좀 준단 말이에요. 혜택. 다음에 7번째. 이것도 좀 어려운 용어예요. 자, 이자 소득인데 비영업이래요. 비영업. 자, 이자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원래 은행이지 않습니까? 은행이나 이런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이런데,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이런 데서 이 금융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영업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러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뭐냐? 영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 전표입력 연습할 때 거래처에게 뭐 500만 원을 대여해주고 또는 뭐 5천만 원을 대여해주고 뭐 6개월간 대여해주고 연이율 몇 프로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 이런 거 거래 있을 수 있죠.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가 되면 돼요. 그걸 바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자소득으로.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바로 그러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겁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뭐냐?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같은 금융업이 아닌 개인이 또는 개인 사업자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은 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그래서 이거 보면 원천징수 세율이 이게 높아요. 은행에서 원천징수 하는 것보다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밑에 보시면 세율이 높을 겁니다. 자, 요 두 개의 성격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자 소득의 비과세 세 가지 기억하기 좋아요. 네. 자, 첫째는 뭐냐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이익. 비과세라는 건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예,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이 한도가 있어요. 5천만 원인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인. 여기서 노인이라는 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경우에 그 1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주고 있어요. 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계속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이었고 올해 가서는 또 22년이고 내년 아마 2023년이 되면 다시 또 1년 연장해서 계속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비과세 이자소득, 공익신탁,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그리고 노인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5천만 원. 연간이 아니라 그냥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거 비과세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세목별로 공부하실 때요, 여러분, 비과세는 꼭 챙겨 놓으셔야 돼. 아, 이거는 이자소득 중에 이거는 비과세다. 네. 비과세는 꼭 챙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자소득 아직 조금 덜 끝났으니까요. 이자소득 수입 시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소득
합쳐서 금융소득을 정리하는 것까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